자, 오늘은 이념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오직 데이터만 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향을 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자 하면 되지만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전력은요, 절대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력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 그 자체예요. 우리가 스위치를 탁 펼 때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착착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는 당연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순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미국 전력망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그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2026년 겨울 어마어마한 폭풍이 미국을 덮쳤어요. 상상해보세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난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가 막 치솟으니까 예비율이라는 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비율이 뭐냐면 일종의 시스템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겁니다. 평소엔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고 나면 목숨을 살리잖아요? 바로 그 에어백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다행히 전국적인 대정전, 즉 블랙아웃은 피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끝까지 버텨준 걸까요? 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전력망의 척추, 그러니까 가장 위기한 순간에 시스템을 딱 버티게 해준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력 수요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과연 누가 끝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트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죠?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원자력, 우리가 흔히 급전 가능 전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전체 발전량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날씨가 좋아야만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은 정작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미국 전체를 버티게 한 건 바로 이 파워트리오였습니다. 만약 이 세 에너지원이 없었다면 결과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가 왜 미국 정부가 이런 공식적인 경고를 내놨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원, 즉 방금 우리가 본 그 파워트리오를 계속 없애기만 한다면 정전 위험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전력 공급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안보,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자, 미국이 이렇게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면 바다 건너 유럽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아주 확실하게 정했는데 그럼 거길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 길, 즉 설계도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의 목표? 정말 야심차입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무려 90%나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목표입니다. 이 표가 유럽의 딜레마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의 목표는 모두가 동의해요. 그래, 저기로 가야지. 근데 오른쪽의 설계, 즉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를 놓고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저 바이 유러피언 정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니까 유럽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자는 바이 유로피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반면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건 자유로운 경쟁을 해친다면서 반대하죠. 보세요. 친환경 전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 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아주 깊은 균열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방향이냐 설계냐 하는 틀을 우리나라, 한국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이 가진 고민에 더해서 안보라는 아주 무거운 변수를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요.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 EPSIS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왔어요. 숫자만 보면 전력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용량이 충분한가? 이게 아니라 그 용량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인 나라에 정말 적합한 용량인가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은요, 진짜 단 1초만 전기가 나가도 엄청난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전력만 다지고 실험을 한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전력망이 곧 국방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이 세 사례를 쭉 훑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디로 가자가 아니라 거기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갈 것인가, 바로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바로 이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첫째,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났는가? 둘째,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셋째,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환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결론입니다. 전환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무엇을 이라는 목표만 외치는 건 지도도 없이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력은 우리 문명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안전과 번영이 결정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설계는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건설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까?